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 소리 영어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를 읽을 때 입 밖으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글자를 소리내면서 읽는 거예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이제 독해, SAT 독해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전부 묵독으로 글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폐해가 크냐면 안녕하세요. 저가 스몰빅 토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SAT와 IB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 베테랑스 에듀의 토니 권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국제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SAT와 IB 영어 가르치고 있는 토니 권이라고 합니다. 스몰빅 클래스 구독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엄마표 영어라던가 이제 유초등 영어에 대해서 다양한 맥락으로 이제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이제 초, 중, 고까지 이어지는 실용 영어라던가 또 IB라던가 또 요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챗 GPT 시대의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로서 오늘 좀 다양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또 다양한 목적과 맥락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이라는 게 뭐 수능부터 시작해서 내신, 뭐 실제 실용 영어, 뭐 IB, 뭐 정말 다양한 이 영어 교육이 있을 텐데 중고등으로 가면 이제 수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그렇죠.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 때는 뭐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을 제일 많이 쓰는 과목이 굳이 따지면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전문가로서 좀 초, 중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시다고 보는 것, 이게 뭐 실용의 맥락일 수도 있고 입시의 맥락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 그냥 각각의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학부모님들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어렸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저학년 때는 소리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서 아이가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런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서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원서 읽기, 영어 원서 적극적으로 좀 아이가 재밌게 접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단어장 형태로 단어 교육시키는 거, 지양해 주실 것. 본인이 스스로가, 아이 스스로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스스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싶게 좀 만들어 주시라는 거, 그거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일기를 짧게라도 좋으니까 좀 쓰게 만들어 주실 것. 마지막으로는 초등 때만큼은 적어도 테스트 시키지 말 것.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부연을 드리고 싶은 게, 레벨 테스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경쟁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상처도 받는 거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러나 초등 때부터 아이에게 사실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정신적으로 멘탈이 어떻게 데미지를 받을지는 어머님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뭐 신문기사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명 의대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전국에 있는 의대를 갈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2024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이 3,000명이더라고요. 3,000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 경기인데 100m 뛰듯이 전력 질주를 출발선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결승선까지 무사히 잘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저는 3,000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3,000명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너무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아이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말씀의 핵심은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던 많은 전문가, 특히 엄마표 영어, 실용 영어 전문가분들의 말씀과 다 궤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쪽에 있는 교육이 영어 문법 어릴 때부터 막 두정사, 뭐 동사명사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는 거, 또 영어 단어 깜지로 막 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레벨 테스트 위주의 영어 어떤 어학원이나 그런 영어 교육 시스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 훨씬 많다. 네, 그래서 그 본질은 양쪽 다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중등 영어에서 그 밖에 좀 말씀 주신 거 외에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중등 얘기를 좀 못 드렸는데요.
이제 소리 영어라는 거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집에 저희 아이들도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엄마가 틀어준 거 보면서 소리로 많이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노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노출이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 소리 영어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SAT 독해를 가르치는 리딩을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브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묵독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입 밖으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글자를 소리내면서 읽는 거예요. 보통 학술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85%가 묵독으로 글을 읽는다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이제 독해, SAT 독해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전부 묵독으로 글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폐해가 크냐면 첫 번째로 읽기의 속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또 나의 뇌로 발음을 하는데 리소스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의 뇌의 일부분이 발음을 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소리 내는데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정도부터는 소리 영어를 좀 과감하게 끊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내신 같은데 이제 지문 외우고 뭐 그럴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이 텍스트를 외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을 때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아이가 생각을 하면서 원서가 됐든 아니면 시험 지문이 됐든 읽게 만들어 주려면 묵독이라는 걸 좀 경계하시고 소리 영어에서 텍스트 영어, 비주얼 영어로 좀 바꿔주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나요? 좀 뭐 길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압축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많이 좀 당부하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 학부모님께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고등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일단 입으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허밍을 하면 묵독을 좀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허밍을 함으로써 이제 발음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텍스트에 대한 발음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단어 베이스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구별로 이렇게 몇 단어씩 묶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묵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스스로 연습을 해보고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만한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그런 독해 단계 또 영어 잘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제일 처음에는 결국 어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어휘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영어가 싫어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초등 영어 때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휘 공부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영어 교육에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 어휘에 대한 얘기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어머님들마다 철학이 다 다를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사견으로는 어휘, 단어라는 건 암기가 아니라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내보니 중고등학교 때 단어 무지하게 열심히 외웠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어는 암기가 아니라 공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단어의 의미를 읽으면서 문장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제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저학년 때는 명사 위주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물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명사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동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단어의 핵심은 동사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본질적으로 형용사와 부사가 상당히 발달을 한 언어이고 영어는 동사가 매우 발달한 어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자면 우리말로는 보다 하나인데 영어로는 look이나 see나 watch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용법이. 그리고 조금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자면 달리다, 우리는 뛰다, 달리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싶을 때 그 앞에다가 부사 형태로 슬슬, 사력을 다해, 깡총깡총, 전력으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붙여가지고 동사와 합치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들이 뉘앙스가 다 다르게 동사 하나로 run도 있고 dash도 있고 뭐 stride, jog 그리고 scurry, gallop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사를 포함한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휘 학습의 축을 동사 쪽에 놓고 초등 고학년 때부터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동사 어휘력을 좀 늘리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어휘력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동의어 개념이랑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생각하다를 중심축에 놓고 거기서 파생되는 뭐 고려하다, 간주하다, 그리워하다, 심지어 사랑하다, 꿈꾸다, 열망하다, 이런 것까지 그룹핑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초등 때는 아이들이 좀 흥미 있게 내 생각의 깊이를 좀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굳이 암기가 되지 않아도 묶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휘 학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초등보다도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SAT 단어 수업을 할 때도 단어가 되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동의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칠판에 쓰고 이걸 계속 파생시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단어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 단어에 있어서 암기가 아니라 공부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뭐 많이 들어봤을 뭐 구조화라던가 그렇죠. 맥락화라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원리에 기반해서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어휘 얘기를 쭉 해봤는데 문법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문법 아주 중요하죠. 네. 예. 초등학교 때 문법, 뭐 저희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고 대부분이 초등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문법 공부 그거 하지 말자, 그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등 때 문법 공부는 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다르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식의 영어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문법의 필요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글을 잘 읽고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그러면 말씀들 하시는 게, 제가 댓글들 같은 거 보면 그래도 글을 정확하게 읽고 독해를 정확하게 하고 또 영어 라이팅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SAT나 IB라는 문어체, 그러니까 글로 쓰는 영어 그리고 글을 읽는 영어에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의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꼭 영어로 된 글을 잘 읽고 잘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법 교육 열성적으로 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문법이 필요 없습니다. 조 작가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글을, 국어로 글을 쓸 때, 문장을 쓸 때 관형사, 체언, 용언 이런 거 개념 생각하고 활용하면서 쓰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토니건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어렸을 때부터 막 모국어 못지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인풋이 들어간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라는 게 잘 읽고 잘 쓰는 걸 완성시켜 주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배울 필요는 있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빨라야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신다면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마시고 초등 때는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뭐 이게 명사야, 이 정도는 뭐 가르치시고 싶으면 가르치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진지한 문법을 초등 때부터 가르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문법 얘기 나온 김에 부모님들께 제가 여기서 가이드를 한 가지 좀 드리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봉하시는 문법, 잘 읽고 잘 쓰기 위한 문법이라는 거 가장 필수적인 거 4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가 구와 절의 개념, 구가 무엇이고 절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일 먼저 익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준동사라고 하죠. 우리 이런 준동사가 왜 동사가 아닌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용사절. 영미권 문법에서는 사실 그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보통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문법에서 보통 얘기하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그러니까 형용사 절로 만드는 거, 그게 쓰는 데 있어서 라이딩에 있어서 되게 유용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사구의 개념. 명사구라는 게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의 숫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아이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 그걸 막 영작을 하려고 그래요. The number, 뭐 of the people, those who, 뭐 survive 이런 식으로 막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는 되게 효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라는 건 그냥 survivor rat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명사 두 개를 이렇게 나열시켜서 그렇게 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들이 영어 장문을 할 때 고통을 받을 때 은근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이런 명사 구의 개념, 그러니까 그냥 단어 두 개를 나열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되게 라이딩을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모님들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문법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저는 문법 공부를 최초에는 아이 스스로 혼자 책을 보면서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책을 보면서 동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란 게 뭔지를 아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 이해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자기주도 학습을 좀 할 수 있게, 저는 최초의 자기주도 학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단어를 스스로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가장 기본적인 단계, 기초적인 문법 공부는 스스로 책을 보면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다음에 한번 스스로 쭉 1회 독을 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뭐 EBS 강의도 좋고 뭐 쉽게 설명해주는 문법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잘 문법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왕 입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등 부모님들께 입시나 수능 영어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능의 킬러 문제의 핵심은 이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독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단락이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지문에 저자의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주제가 있다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물론 당연히 글 전체에도 있고 단락에도 있지만 영어라는 문장, 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각각의 문장마다 어서가 말을 하고 싶은 키 메시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주된 생각, 키 메시지가 특정 단어 또는 특정 구에 힘주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읽을 때, 독해를 할 때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근 수능 문제,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독해 문제들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그 시험을 위한 준비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영어 원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읽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 문장에 써져 있는 것에 더해 의미를 확장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잘 아시는 JFK,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이제 달에 보내겠다, 그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연설문 제가 짧게 발췌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그냥 구문독해식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구문독해식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할 것이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이들이 이걸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목표 설정을 한 거죠.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지향점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번 10년 동안에 그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국가의 어떤 자원들을 거기에 쏟아붓겠다라는 얘기예요. Do other things라는 얘기는 달에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챌린지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목표를 이뤄내야겠다라는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1차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사실 뭐 영어라기보다는 독해에 대한 사실을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독해가 읽을 독의 풀해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독만 있는 게 아니라 풀해가 있다는 건 결국 이 말한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를 정확하게 이 행간까지 파악해서 내 스스로. 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진정한 독해다라고 그렇죠.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야 진정한 리딩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수능 킬러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선생님께서는 SAT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지만 또 문학 전문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적용할 만한 원서 독서법 뭐 이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원서 독서라는 거는 모국어가 아니라 세컨 랭귀지로서의 독서이기 때문에 정독과 통독을 믹스를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챕터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통독으로 익스텐시브 리딩으로 쭉 한번 멈추지 말고 읽게 만듭니다. 그 한 챕터를 그렇게 읽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챕터를 다시 읽는 거예요. 정독으로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유추로도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단어들, 뜻을 몰라서 그런 부분에다가 문장 전체를 밑줄을 친 다음에 그걸 아이 손으로 공책에 적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책에 적고 나중에 한 챕터가 끝난 다음에 다 적은 그 공책을 보고 아이가 실제로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좀 기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정독을 통해서 이제 공책을 보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쭉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챕터를 3번 정도 읽으면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가 생각이 깊어지려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다독에 너무들 치중을 하세요. 다독도 아니고 정독만 갖고도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 왔는데 원더 챕터 1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지막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I think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who realizes how I am ordinary is me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ordinary 하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ordinary와 extraordinary의 영어 단어 사전에 나오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읽고 아이에게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문장이자 좋은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간절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저희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그 김종원 작가님께서 독서는 멈출 곳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랑 같은 명언이시네요. 맥락, 네, 궤적인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3번 정도 읽는 것도 다독이 목적이 아니다. 아닌 거죠. 네, 네. 결국은 그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위함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연령 시기가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어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원더 정도 수준이 되는 초등 5학년 정도 시기부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돼서 어느 정도 영어 원서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좀 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서 말씀 주시라는 걸 꼭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죠. 네,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좀 원서를 읽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초등 때 명랑동화스러운 책들을 즐겨 읽었던 독서를 그 당시에는 제법 재미있게 했었던 학생들 10명 중에 중학생 이후가 되어서도 원서 독서를 즐겨 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입니다. 전체 모집단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책을 재미있게 초등 때 읽었던 10명 중에 1명만 중학교 때 독서를 하는 아이로 이제 자라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명랑 독서에서 끝나는 건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독서에 해당되는 한 권을
아이 스스로 완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아이가 그때는 좀 자신감이 붙어요. 지루함을 한번 끝까지 돌파를 해 보는 것이고 진지함을 한번 극단까지 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독서로 가는 길을 열어줄 만한 아이에게 딱 적당한 책이 어떤 거냐면, 이건 초등 얘기는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영어도 좀 되는, 그리고 머리가 좀 자랐을 때 조지 오웰의 애니멀 팜이 제가 봤을 때는 원서 독서 측면에서 진지한 독서로 아이가 완독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봐요. 이유는 첫 번째로 영어 문장 자체가 과하지가 않고 간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멀 팜의 완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원서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말 책 먼저 읽은 다음에, 또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배경 설명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읽어도 되고, 한글이랑 같이 읽는 것 좀 섞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지한 독서로 이어질 수 있는 원서 독서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동물농장이랑 1984 그러셨어요?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래, 나 이런 책을 읽어낸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자신감. 맞아요. 그 네. 성취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스몰 빅 그렇죠. 경험인 거고, 네네. 그게 다음 스텝을 가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동력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도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영어 원서를 읽는다고 했을 때 픽션과 논픽션 중에서 좀 어떤 걸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신 있게 저는 픽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의 독서의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픽션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돼요. 캐릭터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고,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사고력이라는 측면에서 추론 능력의 향상에 픽션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나온픽션은 일단 정보성의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학에서만 등장하는 어휘력,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것들을 사실 픽션을 통해서, 원서 독서를 통해서 얻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계속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권의 우리나라 시험에서 그런 어휘들, 단어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국어 교육을 넘어서 독서 자체도 어릴 때부터 되게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정보성의 글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사고력과 배경 지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인가? 네. 네, 그런 그렇죠. 맥락에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정보성의 글,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상상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픽션류의 글을 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초등학생들 이제 영어 라이팅,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영어 라이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일기 쓰기입니다.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는 거. 이게 왜 좋냐면, 우선 첫 번째, 자기 얘기니까 쉬워요. 아이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영어 단어, 영어 어휘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게 일기쓰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기쓰기를 뭐 꼭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기본적인 문장 정도는 쓸 수 있게 되면, 그거를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4-5문장이라도 써봐라,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사입니다. 필사. 재능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현재 훌륭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글들을 똑같이 따라 써보는 거, 이게 자기 걸로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방을 통해서 필사를 해보는 거, 그런 필사를 막 한 챕터 전체 이렇게 과하게 아이에게 강요하진 마시고요. 4-5문장으로 구성된 단락 하나 정도를 아이에게 좀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공책을, 자기만의 필사 공책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영어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초등학생의 영어 스피킹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좀 어떤 방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전달입니다. 전달력. 초등학생들 세대가 특히나 마스크를 너무나 철저하게 썼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이 말을 뭉개면서 하는 친구들, 본인의 육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어쨌든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암기라는 거를 저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컨텐츠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연극 대사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뭐 오즈의 마법사도 좋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번 대사를 암기해 보는 것, 그래서 발표를 한번 시켜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명연설들이에요. 독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독해 지문에는 SAT 시험에는 이제 중요한 연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스피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베이징 연설입니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라는 연설이 있는데 이 전 세계 여성의 인권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한번 외워보고 발표를 해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실제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이 된 사명감, 책임감, 그런 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UN 맞습니다. 연설을 내 애들이 네. 영어로 하는데, 그때 영어를 못했던 애들도 그렇게 연설을 한번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실제로 이 문제를 꼭 내가 이 삶에서 해결해내야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네. 애들이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멋진 영어 연설이 아니더라도 네. 뭐 정말 우리말로 연설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은 꼭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다룰 키워드가 이제 IB 교육인데, 이제 IB가 우리나라에 뭐 실제로 부분적으로 도입도 되고 있고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 현재 유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위해서 꼭 아셔야만 하는 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의 공부라는 거는 남의 생각과 지식을 이해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IB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게 공부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좀 반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식 그리고 글 쓰는 게 필수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의 비판적인 사고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답 찾는 것보다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와 제주에 도입이 된 그 IB는 영어만 영어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한국식으로 하고, 이 IB라는 커리큘럼의 핵심은 영어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한국어로 해도 그거는 훌륭한 IB고요. 이 영어 능력의 핵심인 과정이 아니라는 걸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중학교에서 영어 수행 평가를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몇 살이다, 나는 어디 산다, 나는 뭘 좋아한다, 그리고 이것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그리고 암기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IB 중학교의 영어 수행 평가에서의 자기소개는 나는 토니건인데 나의 꿈은 뭐야? 내가 그 꿈을 갖게 된 건 과거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를 만났어.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었고 나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남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자아 실현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자기 소개에서 이제 수행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IB식의 자기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희가 네. 이제 디넵 하면서 아이들이 UN 연설문도 쓰고 나사 입사 지원서 이런 것도 쓰고 발표하는데, 결국 그 이제 주제에서 아이들이 자기 꿈,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쓰고 발표하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옆에서 이제 경험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방향성은 그런 방향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IB 교육도 좋은 점들은 분명히 우리 교육에서 더 많이 넓어지고 네.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드네요. 그러면 이제 IB에 대해 핵심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학습을 해나갈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고 어떤 역량들을 길러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IB가 추구하는 방향도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계가 돼서 융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는 능력,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라이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IB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라이팅 교육이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깊이 있고 방대한 독서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독서 이퀄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독서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IB 시스템이 되면 독서 이퀄 공부가 되는 진정한 어찌 보면 지성인의 시대가 열리지 않나, 그걸 입시에서 구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공부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IB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자기소개 얘기도 예시도 들어주셨지만 어떤 걸 갖고 수업을 하나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파일럿으로 일반 초등학생들 데리고 한번 수업을 해봤던 방식인데 이런 식입니다. Earth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World가 있잖아요. 그러면 Earth vs World, vs World 이렇게 놓은 다음에 Earth와 World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생각보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을 영어로 자신 있게 글도 쓰고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 조금 감동을 제가 받았었던 거는 Cicada's Dream, 그러니까 매미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를 써보거나 한 페이지짜리 글을 한번 써봐라 라고 제가 해서요. 영어로 써보라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놀랐던 게 학교 운동장에 매미가 매달려 있는 걸로 상정을 하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내가 항상 옆에서 체육 시간 때마다 보고 있는 얘들이랑 같이 나도 하루만 인간으로 살 수 있으면 아이들과 수다도 떨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체육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매미한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 매미의 어떤 꿈이라는 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게 바로 IB식에서 구현하는 어떤 교육 철학이자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IB식의 중학교는 어떤 식의 교육이냐면 I am 말랄라를 읽고 나서 정체성이라는 거, 아이덴티티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라든가 아니면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의 차이, 독창성과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의 그런 IB식의 공부가 되겠고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DP 과정이라고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그걸 이제 원서로 읽고 이민진 작가가 우리나라 신문 인터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 인터뷰를 읽은 다음에 이민진 작가의 삶과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철학 이런 것들이 파친코 안에 각 캐릭터들에게 어떻게 투영이 되어 있는가 뭐 이걸 한번 연결을 시켜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IB 학습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어 교육에 대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고 있는 이 시대상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할지. 챗 GPT 시대가 되어서 역설적으로 저는 리딩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써보니까 똘똘하게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똘똘하게 질문을 해야 똑똑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남들은 3-4번 질문을 할 걸 나는 한 번에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부터 아이들에게 조금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이나 스킬이나 정확성을 강조하는 영어 라이팅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생각을 조립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큰 2가지 축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 이거는 일정 부분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잡스가 맨날 얘기했던 Think Different가 그렇죠.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더 수밖에 중요해질 없다. 네. 요새 뉴스만 봐도 미국 아이브리그 대학에 지금 챗 GPT 때문에 난리다. 맞아요. 뭐 그래서 금지하고 있다. 뭐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생각의 계산기, 글쓰기의 계산기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권에서는 계산기를 수학할 때 쓰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계산을 직접 손으로 해야 그거를 이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식이 다른 건데 철학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건데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이 되고 용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술적으로 이런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좀 성숙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많은 부분 말씀 주셨는데 꼭 요거는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기 쓰기를 시키실 때 처음에는 아이가 일기 쓰는데 어려워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데, 어느 정도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일기를 잘 쓰고 영어를 좀 잘 구사하면 아이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니 이렇게 주어로 해가지고 일기를 써보게 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의 쇼트 픽션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훨씬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작가의 마인드가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continuous writing이라고 챕터가 끝난 부분에서 엔딩 다음에 이어서 창작을 해가지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챕터가 끝난 다음에 그 챕터의 뒷부분을 한번 뭐 100단어가 됐던 50단어가 됐던 아이가 창작해서 써보게 해라. 그래서 그 continuous writing 한번 좀 가정에서 엄마표 영어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참 영어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되는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너무 공부로 압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공부의 때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현명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사자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뭔가를 이루는 거에 대한 찬사는 되게 후한데, 그에 비해서 조금씩 뭔가를 이루어 나가서 마지막에 큰 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박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일주일에 하나씩은 일기를 쓴다든가, 뭐 이틀에 한 문장 정도는 영어 문장을 암기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 엄청날 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좀 만들어 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저희 스몰빅의 추구하는 어떤 철학을 더 멋진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작은 걸음들, 하지만 그 과정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 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니건 선생님 모시고 영어, 독서, 그리고 IB, 또 우리의 교육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토니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